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새벽 이제 이른 아침부터 항상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데 어제는 진짜 아무리 짜내도 임팩트 있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몇 가지 뉴스를 보면서 이런 거는 같이 보면서 시장의 포텐셜,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 정치적인 면, 그리고 암호자산 시장하고의 관계를 약간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이제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페더럴 리저브 뱅크 오브 달라스라고 써있는데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이죠. 여기서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어떤 규제한 뉴스에 관해서 요즘에 이제 한참 연구를 진행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7가지 코인에 관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서로 간의 인덱스 관계에 관해서 이번에 자료를 축약해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있는데, 자, 왜 지금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이들 암호자산 가지고 무엇을 연구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값어치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수용할 정도의 어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모네로, 지캐시, 리플코인까지, 자, 7가지 코인에 관해서 지금 집중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중에 한 가지 코인을 골라서 그거를 중앙 정부에서 사용할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중앙 정부에서 찍어내는 예를 들어서 CBDC는 분명히 이제 다른 성격이 있을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의 장점과 단점을 다 적극 수용해서 믹스해서 어떤 그런 하나의 또 다른 어떤 그 코인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CBDC에 분명히 적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건 대표적인 코인에 관해서 7가지에 관해서 나왔고, 여기서 특별한 특정 코인에 관해서 우리는 그 코인을 채택할 거야, 이런 내용은 없어요. 비트코인은 어떤 면이 부족하고,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은 어떤 면이 부족하고, 리플코인은 또 어떤 면이 또 부족하다. 지캐시와 모네로 같은 어떤 코인은 어떤 면이 강점인데 어떤 면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이제 말을 써놨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7가지 코인을 대표적인 케이스로 해서 지금 이들이 연구 조사를 한다라는 거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제가 아이디는 이분 괜히 그 이름 실명을 이제 여기다가 아이디를 거론하면 괜히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이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제가 많이 아는 것도 없지만, 이오스가 참 말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데 모건클릭 자산 운용사에도 있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고, 또 플립사이드 크립토에는 S등급인데 참 이오스가 혼란스러운데 제가 직접 보기에는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오스에 대한 찰리 브라운님의 주관적인 의견이 어떠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라면 이더 7에 이오스 3으로 그 비중으로 투자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나름 네이버나 이런 거를 조사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이오스 기반으로 개선된 비캐시가 개발 중이니 이오스가 버려지는 건 아닐지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플립사이드 크립토라는 데가 그 갓 코인에 관해서 이제 등급을 매기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냐면, 일단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얘네들이 이제 등급을 매길 때는 그 기준이 되는 게 사적인 회사에서 돈을 받고 그 S등급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 돈 몇 푼에 휘둘리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 왜 휘둘리지 않는 회사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그 크립토 에셋 그 비하인드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리딩 그룹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그룹들이 같이 정리해서 만든 어떤 그런 플랫폼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GCD 그룹이나 여기 보시면은 코인베이스나 이들이 또 플립사이드 크립토랑 또 연관관계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 보시면 DCG 그룹이 나와 있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나와 있죠. 그리고 아봉 벤처스라고 해가지고 피델리티 자산 운용사도 마찬가지로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공정성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참고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더리움하고 그 이오스에 관해서 S등급을 줬을 때는 저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빅데이터로 분명히 기준을 나눴던 거고, 모건클릭 자산 운용사도
따로 조사를 안 해보신 분 있겠지만 상당히 큰 자금을 운용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연기금하고도 관련 있는 어떤 그런 회사거든요. 암호자산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 개인적으로 종합 분석을 해보셔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에 관해서 아마 어느 정도 억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 아까 비캐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비캐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비트코인 캐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뭐 이오스의 코드를 따와서 뭐 비캐시가 됐는데 비캐시가 뭐 이오스를 어떤 사람들은 글을 쓰고 유튜브를 만들 때 돈을 받았기 때문에 네이버나 이런 데 글 같은 걸 등록할 때 분명히 너무 긍정적으로 그 코인에 관해서 되게 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만약에 일부 유튜버가 어떤 코인에 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 근데 그 코인이 엄청나게 작은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 신생 코인이다. 그러면 의심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중간에는 분명히 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하다못해 블로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움이나 뭐 카페 같은 거 운영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뭐 네이버에 뭐 암호자산 관련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도 종합적으로 다 믿으면 안 되는 게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운영할 때는 돈에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다 그런 걸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제 밑에 이제 더보기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개 하나의 어떤 코인사에 관해서 뭐 제가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추종한다거나 거기서 돈을 받았거나 레퍼럴을 먹으려고 하면 제가 거기다 광고를 하겠죠. 하다못해 지갑이라도 팔아 먹으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한 푼이라도 받으면 사람이 그런 식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어떤 특정 코인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블로그나 뭐 이런 거 보실 때. 전부 다 100% 믿지 마시고. 그리고 오일 가격이 어저께 이제 제가 $10 밑으로 꺼지는 것까지 보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딱 깨어나서 딱 보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무슨 이게 알트코인 시장이냐? 제도권에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오일 시장이 원유 시장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 오일 가격에 관해서 아마도 $10 밑으로 하향할 수도 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 모건 스탠리에서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4월 2일 날 나온 예측치거든요. 모건 스탠리 그 세계 이제 오일 투자 전략가의 책임자인 마틴 라츠라는 사람이 이런 예측을 했는데 진짜 정확히 맞았어요. 네, 제가 그래서 야 이게 참 그래서 이런 기사 하나하나 볼 때도 어쩔 때는 이제 뭐 대중들을 한쪽으로 이제 호도하기 위해서 약간 페이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분명히 다 대여가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JP모건, 모건스탠리 이런 데가 개입된 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건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CCN에도 마찬가지로 로라 호이라는 어떤 그 경제 전문 그 칼럼니스트면서 이제 기자인 사람이 글을 썼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JP모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기사를 썼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 밑으로 추락할 거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짜가 4월 3일 날이었어요. 아까 좀 전에 있던 게 4월 5일 날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 말대로 다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JP모건이 얼마 전에 본인들의 이제 회사채를 되게 헐값에 빠르게 이제 매도를 하고 뒤로 현금 자산을 챙기고 뒤로 빠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아마 2, 3개월 안에는 분명히 뭔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에서 맨하탄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텍사스로 이미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 9월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사를 유의해서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일가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0.26센트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99% 지금은 이제 100%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 여파로 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도 어저께 오전까지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흘러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불안 심리가 원유가가 이렇게 급속도로 빠졌다는 얘기는 월마켓도 마찬가지로 이 불안 심리가 아마 한동안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 특히나 이제 원유에 관해서는 그러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잘 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유 가격이 빠지면서 저는 박호두님인가? 그 유튜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얼굴이 먼저 떠올랐고 그분 유튜버를 먼저 찾아봤어요. 근데 영상은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원유 가격이 이제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었는데 어저께 급락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2019년 4월달부터 61달러, 62달러대 있던 게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1월달 쪽으로 쭉 가면서 계속 지리하게 빠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올 초반에 그 3월달 들어가면서는 이게 전염병 사태 때문에 갑자기 급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0.23센트까지,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61달러인 게 거의 100%가 넘게 떨어진 거죠. 마이너스. 자, 우리 알트코인 시장 보는 것 같아. 저 이거 보면서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쨌건 지금 시장 상황이 되게 불안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반전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S&P 500 지수하고 비트코인하고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가 거의 비등하게 움직여요. 거의 똑같은 그림자로 커플링으로 이제 추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월가에 맡기신 S&P 500 지수나 뭐 다우존스 이런 거에 관해서 주의 깊게 요즘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이런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뭐 CM이나 CBOE 같은 경우 뭐 비트코인 선물에 관해서도 분명히 월가하고 분명히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분위기가 만약에 진짜 안 좋다면 저는 암호자산 시장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자, 조작질을 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20대 백수가 11만 명에 폭증했다. 정부가 청년 긴급 일자리 내놓나 이렇게 나왔는데, 직접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은 노인과 달라 조심, 청년 인턴제 등 민간 유의책도 거론, 핵심은 경기 진작이라고 여기 써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실물 경제에 있는 모든 일자리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에는 계속해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일시적이라고 전 생각 안 하거든요. 33% 정도는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 그리고 신생 일자리가 생기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땐 기본소득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되게 두껍다고 봤을 때 중산층 폭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면서 하층민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조심 안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이러다가 말겠지, 전염병이 끝나면 다시 경기는 회복될 거야, 내 자영업 시장은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대출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온전할까요? 앞으로? 지금 전염병이 끝난 이후에도 앞으로 5년, 10년? 그럼 내가 대출을 받아서 과도한 부채로 집을 샀어요. 현금 여력이 딸리는 상태에서.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 직장이 흔들흔들거리면 그 여파는 분명히 부실 대출로 이루어지고 집 가격하고 분명히 연관이 저는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직 이거는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집이나 주식에 여윳돈 없이 투자했던 분들, 신용으로 했던 사람들,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지금 20대가 백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죠. 이거 같은 경우도. 그리고 3차 반감기 가격 오를까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은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누군가 이 글을 써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이제 저도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거랑 똑같이 생각해요. 그리고 2016년에 제가 반감기 때 제가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지난 2012년에서 16년 등 1, 2차 반감기 사례에 비춰보면 시장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아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가 이제 5월 12일 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2달은 지나야 된다라는 생각하거든요. 1달 반에서. 그렇게 봤을 때 7월달 정도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반등장이다, 불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미온적인 지금 같은 박스권의 흐름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시장에 전반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글로벌 암호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거래량이 조정을 거쳐 최근 평균 44억 달러에서 17억 달러로 낮아졌다. 볼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2배가 더 빠졌어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BTC의 애널리스트인 IOC 진달은 비트코인이 7,500달러와 8,000달러 저항선에 직면했다. 이 장벽을 넘지 못하면 하락세로 돌아서 6,400달러 지지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마저 무너지면 6,000달러 지지선, 심지어 5,000달러 지지 영역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저도 이 생각엔 동의하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7,500달러, 그러니까 7,400달러를 강하게 이번에 못 넘었죠.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7,400달러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8,000달러를 진짜 강하게 뚫지 못하면 어쨌든 이런 박스권 장세 있죠. 여기 보면은 6,400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저번에 6,450달러에서 반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850달러인가?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점 분할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에서 20개로 나눠가지고 아니면 30개로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로서 서서히 야금야금씩 사들어갈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서 급락세가 와가지고 5,000달러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가봐야 한 6,000달러대? 6,000 뭐 한 4,500달러? 이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독자적 무기 갖춘 이커머스 3사, 출혈 경쟁 대신 공존 시대 열리나. 상대 헐뜯던 마케팅 사라지고 플랫폼 차별화 생존 전략 택해. 여기 나와 있는데 쿠팡은 제가 제 영상 초반에 제가 2018년 여름부터 영상을 시작했는데 제가 대표적인 게 소뱅을 되게 추종을 많이 하면서 암호자산에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제 저도 하게 됐는데 소프트뱅크하고 사실 관련이 되게 밀접하게 있는 게 빗썸이에요. 그 뉴스가 아마 삭제된 게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이면을 찾아보시면 그 연결고리가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쿠팡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위메프, 티몬이 이게 알고 보면 자웅동체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지마켓이라고 그거는 이베이하고 뿌리 깊게 관련되어 있는 거고 쿠팡 같은 경우는 아마존하고 뿌리 깊게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소프트뱅크하고 직관적으로 관련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는 임원들 있죠. 위에 고위직 어떤 그런 사람들은 다 위메프랑 티몬이랑 또 관련이 있어요. 이거를 뒤 이면을 조사해 보시면 아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다 비하인드는 다 자웅동체다. 이걸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뒤로 가는 성장, 저물가 고착화, 커지는 디플레이션 공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죠. 원유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디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디플레이션을 왜 의도적으로 지금 유발을 시킬까요? 전 세계를 조작하는 금융 카르텔들이.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디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돈을 부자기로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찍어내기 시작을 했는데 경제연구기관 이딴 역성장 전망 23일 한국은행이 1분기 GDP도 암울하다. 향후 마이너스 물가 배제 못해. 중장기 저성장 저물가 기조지속 확정 재정으로 소비 투자 살려야 여기 써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에서는 통화량을 줄이면 돼요. 그죠? 근데 디플레이션이 만약에 이게 진짜 정답이라면 여기서 그냥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면 다시 이게 성장이 다시 올라가. 근데 지금 이거는 여기서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말이 나오지만 사실 알고 보면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거는 노답이야. 돈을 찍어내서 풀어도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해결법이 없어요. 단지 해결법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소비 투자 살려야라고 여기 써 있는데 자, 지금 사람들이 이동을 못 하는데 소비 투자 살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언택트 산업 있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블록체인 그리고 이번에 6월 달에 FATF 권고안이 각국으로 지령으로 내려지고 각국 중앙은행에서 CBDC 관련해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리고 각국 정부에서 그것과 연계되는 여러 가지 산업을 그쪽으로 틀어가지고
거기다 많은 자산을 아마 옮겨갈 수 있게 저는 방향성을 그렇게 일부러 현물 경제에서 그쪽으로 잡아놓는 하나의 트리거로 이번에 전염병 사태를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지켜보시면 아시겠고, 제가 이제 왜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햇반, 물티슈, 각티슈, 일회용 비닐장갑, 계란, 딸기, 참외, 휴대폰 비싸도 너무 비싸요 라고 써있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이렇게 눌렀는데, 자, 국제적인 원재자는 떨어져.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 기사에도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해.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서 쓰는 공산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어. 어떤 게 진짜일까요? 그러면 이 댓글이 진짜 딱 정직한 댓글 아닌가요? 네. 사람들이 보는 디지털 위안화 굵기 중국 본격 유통 테스트. 자, 2022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진행. 페북 리브라 등장 전에 글로벌 주도권 노려. 딱 여기 써 있는데, 페이스북 리브라도 뭐 11월 달까지 뭐 출시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드디어 이제 이게 나와서 며칠 날부터 뭐 유통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걱정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야. 중국이 만약에 전 세계를 어떻게 하면.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 영향력은 행사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이 사람들이 중국이 완전히 뭐 전 세계 패권을 잡는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다극화 체제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이제 미국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노나 갖는다. 동아시아는 중국 위주로 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결탁되고, 인도 시장하고 북미하고 이제 유럽은 배제된 상태에서 또 하나의 어떤 그 경제 라인, 경제 공동체를 구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마 한국으로서는 살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 한국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중국은 시진핑,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이 그 자리에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그들의 자력으로 올라갔다고 생각 안 해. 그리고 그들이 지금 정책에 쏟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책이나 정치적인 그런 것도 그들 자신의 어떤 그 마인드에서,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다 지령이 내려지고 그것들이 다 전 세계가 연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음모론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게임이,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이라는 게 있을 때 흑이 있고 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앞에서 살살 달래주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뒤통수 때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전 세계가 돌아가요. 그런데 흑백이 만약에 같은 놈이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흑백이 만약에 같은 놈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대중은 흑백을 나눠. 중국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흑백을 나눠. 그런데 그들 이면에 있는 진짜 중심 금융 카르텔이 만약에 같은 놈이라면, 그러면 중간에서 대중들은 뉴스나 이런 거 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계속 놀아놨다는 거죠. 결국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어디도 편을 들진 않아요. 대학가 상권 곡소리, 30년 2대 옷가게도 폐업한다. 1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에 대학가 상권 곡소리, 신림동, 신촌 개강 특수 실종, 9월까지는 적자 영업 불가피, 월 매출 4천만 원대가 건대 입구, 식당 요즘 1천만 원, 월세도 버거워. 여기 권리금 되게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월세도 엄청나게 비싼 거 아시죠? 근데 이런 여파가 되게 장기적으로,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지만 1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한다. 학생들이 원래도 계속해서 이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은 고등학생이 지금 한 반에 몇 명일까요? 중학생은 지금 몇 명일까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초등학생들은 한 반에 지금 몇 명일까요? 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55번, 56번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어떨까요? 몇 번까지 있을까요? 그럼 앞으로 이 대학가 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단지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일시적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영업 시장에 진출 안 했던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그게 사실은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이 자영업 하셨던 분들, 여기서 이제 일하셨던 분들, 실업자가 되고 파산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보다 범죄율은 더 많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세상은.
누구나가 다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런 시대가 아마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학가 상가들의 권리금도 사라지고 있다. 건국대, 서울대, 이화여대 상권에서는 무권리금을 내걸고 임대에 나서는 상가가 늘고 있다. 건국대 인근 화양동 지공인 관계자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점포 기준으로 원래 권리금이 4억에서 5억 원 수준이었으나 이번에 전염병 사태가 터지면서 2, 3억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없는 무권리 점포가 나오고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앞으로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금 주고 이런 데 들어가서 장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사를 굳이 하겠다고 하더라도. 네. 상가 임대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어 상인들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네. 자, 당연한 거죠. 아마존, 넷플릭스, 한국에는 쿠팡 이런 것들 앞으로 점점 더 득세하면 득세했지 이게 일시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시장에 대출받아서 들어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똥같은 알트코인 사가지고 망하는 것보다 아마 더한 꼴을 볼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외교가 설설설 방위비 협상 지연에 미군,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도 검토.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또 막 이상한 논리 펴가지고 저한테 이제 공격하실 분 있겠지만 저는 이 얘기를 2018년 여름부터 계속 했었죠. 미군 감축, 주한미군 감축에 관해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 한 사람 많을 거야. 아마 미군 감축되면 북이 쳐들어와서 뭐 어떻게 된다. 저는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자, 근데 이런 얘기가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 그죠? 이런 얘기가 주기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주한미군 감축될 거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예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 방위비 협상해줄게, 돈 얼마 올려줄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에서 그거를 커트시켰어요.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이후에 그걸 딜레이 시켜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염병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명분이 있죠. 이번에 미국한테 할 말이 있죠. 우리 전염병 사태 때문에 너네한테 방위비 올려줄 수가 없어. 그럼 미국에서 뭔가 카드를 꺼낼 거 아니에요.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안은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로 유지한 상태에서 협상을 계속한다. 나머지 3가지 방안은 주한미군을 규모별로 감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절대로 주한미군은 철수 안 한다라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저는 점진적으로 예전에 이제 나토 방위군에서도 사실 거기 미군이 들어갔던 거를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전략 자산을 미국으로 계속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거를 속속들이 하나둘씩 이제 지난 3년간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마 그런 걸 아실 분들은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 하나 그런 거에 관해서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아마 관련이 있을 텐데 총선 압승 동력 삼아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포석 남북 오가는 철도 협력 사업은 당장은 제재 등의 현실성 낮아 철로 끊어진 강릉 재진부터 삼척 포항은 2022년 목표 공산 중 남북 협력 사업 승인 땐 예타 면제 경제성 장벽 넘고 신속 추진할 듯. 제가 제 영상에서 이제 예전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되게 큰 축이 하나 있는데 유럽과 북미가 지금 같지 않은 경제의 어떤 그런 게 생기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쇠퇴하고 동아시아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제가 이제 2018년 여름서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중요한 건.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대충 그림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중간에 끊긴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결국엔 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아시아의 부상 그리고 북미 유럽의 쇠퇴 자본의 이동이 북미나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점진적으로 올라올 거다. 그래서 많은 투자금들이 이쪽으로 아마 몰려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뭐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뚜렷하게 뭐 이런 걸 말씀드린 건 없는데 어쨌건 가장 핵심인 거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산업에서 결국에는 비물리적인 산업 그쪽으로 많은 자본이 이동할 거고 또 마지막에 말씀드린
뭐 이런 형태의 자본의 이동이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가속할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앞으로 10년간.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